지금 일본 망한 거, 미국 망한 거 다 뭐 때문에 망했어요? 부동산 때문에 망했잖아요. 해외는 부동산을 안 가졌다고 우리처럼 벼락거지니 이런 표현을 안 해요. 1억짜리 집이었는데 내가 대출받은 게 집값을 올려버렸잖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당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집이 있으면 집이 반씩 없어지는 거예요. 30년마다. 60년대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오고 점점 힘이 약해진다 지금 이렇게. 요번 같은 불장은 제 생에는 못 볼 것 같아요. 제가 앞만 봐도 계산이 안 나죠. 일자리가 많은 동네, 이게 어느 지역, 그러면 이 집이 정상적인 가치와 정상적으로 시장 경제가 물가 상승과 자본주의의 룰에 의한 경제 성장률 2, 3% 이게 유지되면 또 부동산도 2, 3% 같이 가지면 호흡이 맞거든요. 그 상태에서 시장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게 최고의 시장인데 지금 일본 망한 거, 미국 망한 거 다 뭐 때문에 망했어요? 부동산 때문에 망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튤립 버블이라고 있잖아요. 튤립이 무슨 몇 억씩 갑니까? 튤립 한 송이가. 최초의 인류 역사의 버블이 튤립 버블이잖아요. 그 버블 터질 때도 인간의 신념이 어떤 것을 신뢰를 줘가지고 매개체로 쓰는 건데 지금 뭐예요? 은행을 매개체로 하는데 은행 우리가 맡긴 돈 지금 창고에 없어요. 다 대출해줬어요. 누구 맘대로. 지금 돈 찾으러 가면 다 뱅크런이에요. 100%. 은행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뱅크런이에요. 왜? 돈을 예금을 받았는데 가지고 있어야지 왜 안 가지고 있어? 왜 대출해줘? 누가 해주라고 그랬어요? 사인했잖아요. 여러분 예금하실 때 했죠? 그거를 이제 만일을 대비해서 사람들이 은행에 두면 누가 창고에 있는 거 미리 먹지 않잖아요. 그 텀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활동을 보니까 돈을 맡겨놔도 한 10% 정도만 활용을 하는구나. 이게 10% 정도 돈이 있으면 일단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주인들은 내가 돈 빌려준지 모르니까 몰래 하던 시절에서 발전해가지고 사인 받아서 돈은 항상 10% 있으니까. 이게 말 들어보세요. 걱정 마세요. 항상 10% 돈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보니까 은행에다 돈을 맡기건 금을 맡기건 막상 쓰려고 유통되는 건 10%가 안 되던데요. 10%를 충분히 놔두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자를 대출해서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에서 수수료 조금만 가지고 나머지 이자는 우리 손님한테 드릴게요. 그게 우리가 받는 예금 이자예요. 그쵸? 어느 날 근데 만약에 30명이 30%가 가서 돈 찾으면 어때요? 돈 못 주면 어떻게 해요? 부도잖아요. 돈 못 주면 부도예요. 대출 받은 거 받을 수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빚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의 매개체 역할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 리스크가 점점 심화되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늘다 보니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망국병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부동산 투기가 망국병이라는 게. 마치 투기를 요즘 뭐 유튜브 보면 자랑하듯이 이거 진짜 악마의 손길입니다. 자기는 잠시 돈을 벌지 모르지만 국가 경제를 봤을 땐 안 좋은 요인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적정해야죠, 어느 정도. 이거 뭐 동네를 휘짓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원정 데려가지고 한 도시를 마을을 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해대니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196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고위 지도층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 군 정권이었잖아요. 미국한테서 우리가 정권을 이양받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불행했던 사실은 친일파들을 완전 청산부터 그자들이 요직에 많이 앉았잖아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통일되니까 부득이하게 있었지만 좀 심한 사람들은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을 위화시켜야 같이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미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일본 땅에서 토지를 통한 어떤 투자 수익이나 이런 개념이 마인드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와보니까 대한민국 조선은 아직 그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걔들이 맨날 그 당시 우리 미개국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지들이 맨날 떠드는 게 우리가 너희를 개발시켰다 이러는데 걔네들 없었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었어요. 그죠? 토지를 어느 개발 정책을 하면 사람이 모이고 토지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이미 다 알고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기 때문에 뭘 했어요, 여러분? 동양척식 주식회사 세워서 방을 붙입니다. 방을 붙이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문맹률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의 비율이 98% 7%였습니다. 다 농민이었잖아요, 여러분. 귀족 빼고. 그럼 방을 붙이는 거예요. 뭐 서울도 마찬가지였겠죠. 방을 딱 붙여요. 뭐 글씨를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글씨를 모르면 정말 나쁜 마음 먹으면 별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땅 농사 짓고. 그리고서 그 내용이 뭐였냐? 방을 붙일 때 자기 땅인 사람들은 신청해서 해가지고 등기하고 가져가라 이 얘기예요. 그때 땅 많이 뺏겼습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지금도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여러분 일본인 이름으로 된 등기부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물이 구분이 안 돼요. 그 당시에 무작위로 그냥 우리 문맹률인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걸 갖다가 지들 앞으로 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때 이거 조사하고 뭐 이런 지금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상 땅 찾아주기라고도 기억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운동에. 그게 다 그거하고 연관돼요. 왜? 해방이 되니까 도망가기 바쁜데요. 원래 자기들 땅도 아니었잖아요. 이름만 박아놓고 한 거예요. 그런 어떤 부동산에 대한 개념과 부동산의 희소성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서 습득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일반 분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사 짓기 바빴거든. 일자리 찾기 바쁘고. 땅은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해방이 됐고. 그때 북한은 왜 북한이 이렇게 쉽게 됐냐면 토지를 전 국민한테 불화를 했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서류만 내면 300평씩이나 다 줬어요. 땅 지라고. 거기까지는 좋았죠, 참. 조금 달랐죠, 입장. 여기는 개인 사유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왜? 일본, 아까 말씀드린 그게 있으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지켜야 되니까. 거기 묘한 게 있죠, 여러분? 그건 이제 슬픈 역사고, 그 속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리역, 조치원역, 철도를 놓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철도를, 여러분, 도로 놓으면 집값 오르잖아요. 그럼 일본 애들이 철도 우리 없을 때 강제로 놨잖아요. 철도 넣으면서 뭐 했겠어요? 부동산 좀 알면. 답 나오죠? 조치원역이고 역전에다 뭐 했겠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공화국이 됐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되고 나서 조금 수출 드라이버,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럼 개발을 하면 나라가 발전하게 되니까 공장도 짓게 되고, 그럼 공장이 필요하면 땅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수익 창출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일부 상위 정보가 빠른 기득권들은 부동산을 이제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어진 게 60년대 말부터 복부인이 뜨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복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부동산만 보러 다니는 아줌마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게 출발되고, 그것이 일본에는 그런 부류가 와타나베 부인. 다 있어요. 이게 괜히 단어가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문적으로 부동산 투기만 하러 가는 거예요. 투자죠, 그때는 개념이. 남들보다 앞선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발전되어 왔고,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로 인해서 투자가 더 하기 좋은 나라가 됐고, 분양권 전매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안 내고 차익을 남기면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던 사람도 때려치고 부동산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제도는 누가 만들어요? 정부가 만들죠. 근데 정부에 똑바른 분들이 계시면 국민을 위하는 쪽으로 대책할 거고, 똑바른데 이상하게 똑바른 분들이 계시면 위하는 척 하면서 기득권들이 이득이 가는 정책을 쓰겠죠.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보다 보니까 국민들도 컴퓨터도 생기고 노트북도 생기고 핸드폰 생기고 정보가 이제 공유가 되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드디어 이제 발전해서 갭투기까지 오는 거고 경매 가는 거예요. 옛날에 경매는요, 아무나 못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경매장에 여러분들 근처도 못 갔어요. 영역이 있어가지고, 깍두기 형님들이 영역이 있어가지고 문 밖에 딱 있으면 못 들어왔어요. 그 부동산을 그 사람들은 먹은 거예요. 기득권의 카르텔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민주화가 많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거고, 그 스킬들이 이제 이어져서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해외로 수출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누가 많이 갖고 계세요? 답이 나오잖아요. 7080이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6780이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을. 평균 자가보유율도 제일 높고, 연령대 중에 또 주택수도 제일 많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창출한 부를, 토지를 먼저 선점한 사람들이 너무 과다하게 수익을 취하니까 양극화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조금 그걸 맞춰서 잘해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죠, 여러분. 이번 정부가 그걸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는데, 그러니까 2030은 태초부터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당연히. 왜? 처음에 출발 자체를 전세 대출부터 시작하니까 이자돈 뺏기면서, 그럼 자기가 전세 대출을 내면 전세 가격이 대출을 안 받았으면 1억이던 게 2억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내가 전세 1억일 때 2억짜리던 게 내가 대출을 받아서 2억을 들어가면 집값은 3억이 되잖아요. 대출 이자 조금 넣는다고 좋아하는 사이에 집값은 내가 2억을 더 내게 생겼어요. 1억짜리 집이었는데 내가 대출 받은 게 집값을 올려버렸잖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당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이 공정한 사회라는 건 출발선이 같아야 되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리고 공정한 사회라는 거는 분명히 경제 시스템은 항상 그렇잖아요. 누군가 세면 누군가 뺏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탄생을 한 거고, 부자도 인정하지만 약자도 부자가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 알프레드 마샬이 경제학을 왜 설립했어요? 나라는 잘 살아가는데 거지가 더 많아지는 거야. 영국의 그 런던 거리가 거지들이 더 많아지는 거야. 너무 이상한 거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멘탈리에서 경제학과 만드신 거 아닙니까? 동양학에서는 경제는 경세재민이에요. 경제를 잘해서 재민.
백성을 구제하는 게 경제라는 거예요. 뜻 자체가. 그런 마인드는 다 접어두고 자꾸 그쪽으로 하면 안 되고,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 이상들이 대한민국 자산의 제가 볼 때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퇴를 하시잖아요. 네네. 내 유일한 자산인 집마저 떨어지는 게 너무 걱정이 되고. 그분들이 집을 언제 샀냐가 중요하죠. 지금 영끌처럼 꼭지 샀겠어요? 아니죠. 이미 예전에 대부분 샀던 분들인 거예요. 떨어져도 옛날보다 많이 오른 거예요. 다른 자산에 비해서. 은행에 있는 것보다. 그렇죠? 그 주택연금 있잖아요. 그리고 보험료 덜 내고, 물론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히 집 하나 있으면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 없다고 봐요, 저는. 부족할 수는 있지만 모자라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그럼 다주택자들은 뭐 여유가 있을 것이고, 그분들 걱정할 게 아니라 집이 없는 분을 걱정해야죠. 집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집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3D 업종 쪽에 많이 포진해 계시고, 사회는 그분들이 계셔야 건전한 사회가 이어지는 구조잖아요. 그분들 외면하면 그게 사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동산에 자꾸 매몰돼서 해외는 부동산을 안 가졌다고 우리처럼 벼락거지니 이런 표현을 안 해요. 그냥 저분이 임대를 사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선진국은 어떻게 했냐, 집값 많이 못 올리게 그동안 몇십 년 몇백 년 역사를 보니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집값도 안정적인 선에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만 오르고, 우리처럼 마음대로 주인이 이렇게 막 쥐락펴락한 나라 없어요. 그리고 또 이사도 함부로 못 내보내요. 그러니까 다 평균기간이 10년, 15년 이래요. 임차기간이.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거는 선호의 대상이에요. 우리처럼 필수, 막 이악 물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고, 이 에너지가 도리어 바깥에 우리나라 민족성과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모아져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안에서 자꾸 다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60, 70 쪽에 50 후반하고 이쪽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대부분을 비중 있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70, 60 후반부터가 이제 지금 베이비부머들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한 5년 안에 가시화가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주택시장에 100% 하방 함량이 됩니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안에, 빠르면 10년, 늦으면 15년 안에 지금 이런 얘기는 정말 옛날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집값 언제까지 올라 이런 거는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면, 집값 오르는 데가 어디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베이비부머들이 서울에만 집을 많이 사둔 분도 있지만 지방에 많이 사둔 분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시간이 더 가게 되면 그 절대적인 기간 대비 소유량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매물화가 될 때가 이제 좀 충격이 있겠죠? 근데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서 밑에 유효수요. 우리 영끌이 없었다면 수요가 아직도 많이 있겠죠. 영끌이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잖아요. 근데 집값이 많이 안 올랐다면 그 수요가 아직도 저변에 있잖아요. 그게 좀 연착륙이 편안하게 갈 수 있었는데, 영끌 때문에 너무 급하게 올라간 바람에 이게 충격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런 상황에서 베이비부머가 서서히 눈 녹듯이, 우리 모래 이렇게 쌓아두면 모래 이렇게 물 사서 새는 거다 훅 뚫리잖아요. 그런 때가 좀 올 것 같아요. 한 제가 볼 때 계산해 보니까 10년 정도 뒤에. 그때면 전혀 생각지 못한 시간이 올 것 같은데요. 좀 믿거나 말거나 한 10년만 참아보십시오. 다른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세상이 좀 변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베이비부머들도 알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갈수록 이런 정보들이 이제 공유가 되잖아요. 집값이 40대 때 샀던 집이 2억에서 4억 되는 데는 뭐 몇 년 걸리고 다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게 좀 오래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집이 한 5개 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알거든요, 여러분. 근무 과로하면 일요일날 토요일날 막 뻗잖아요. 저도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몸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면 저보다 10년, 20년 더 사신 분들은 완전히 더 틀리겠죠? 그분들이 무슨 부경화가 있겠어요. 취미로 물론 뭐 장부 보고 돈 액수 따지는 분도 극히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귀찮죠, 집이. 자기 몸을 상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 상속을 하든지 팔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시기들이 지금 몰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럼 그 물량을 받아줄, 우리 요즘 저출산율이잖아요. 그걸 계산해 보면 저희가 결혼할 때 결혼쌍이 1년에 38만에서 45만이에요. 1년에 결혼한 쌍이. 저희 때가 3, 40년 전에가 지금 19만 쌍이잖아요. 그럼 얘기 정리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그 19만 쌍의 출산율이 0.73이에요. 서울은 0.5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0.5라는 건 뭐예요? 4분의 9 집이 있으면 집이 반씩 없어지는 거예요. 30년마다. 그럼 그 느낌이 10년, 15년 뒤면 살짝 올 수도 있잖아요. 일본하고는 진폭은 다르지만 흐름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요번에 살짝 터질 수도 있고, 저는 만약 요번에 잘 연착륙을 넘어가면 부드럽게 좀 장기적으로 횡보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마지막 불꽃 태우겠죠. 시간이 가면 유효수요가 쌓입니다, 여러분. 4, 5년 지나면
또 약간의 응축되잖아요. 한두 분 돈 버는 분들이 나와서 이분이 한 500명 됐다 그러면 500개씩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이때 또 시장이 잠깐 움직여요. 이 힘이 예전에 우리가 IMF 때 전에 이렇게 올랐다 내려왔고 이렇게 올랐다 내려왔고 이렇게 지금 그림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부터 해야지 맞겠구나. 60년대는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올랐다 내려오고 이렇게 선이 점점 힘이 약해진다 지금 이렇게. 요번 같은 불장은 제 생에는 못 볼 것 같아요. 제가 앞만 봐도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책이 좀 갈피를 못 잡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시청자분들 조금 느끼실 텐데 예를 들면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 임대인을 위한 정책을 했다라면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 또 전세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작년에 침수 사태 때 빈집에 대해서 바로 할 것처럼 하더만 뭐 10분의 1도 안 했잖아요. 상생 임대인 제도라든지 세금 깎고 이런 거는 뭐 바로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정부가 바라는 시장의 방향은 워딩상으로는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을 안정화, 정상화라고 표현하죠. 지금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고. 그럼 정상화의 기준이 어딘지를 얘기 안 하잖아요. 중요한 건 원희룡 장관이 이미 힌트를 줬어요.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죠. PIR이 18, 19, 17 이사인데 이게 10에서 12 정도가 돼야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본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석해 보면 18에서 10이나 11로 오려면 그 기준이 40%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값 40% 폭락 얘기한 원희룡 장관이라는 기사가 떴어요. 근데 걔가 하루 만에 없어집니다. 저는 원희룡 장관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막더니 또 원희룡 장관도 한 수 접더라고요. 아,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기자가 확대 해석했다. 근데 기자가 똑똑하게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100점 만점에 A라고 표현하잖아요. PIR 18, 20을 갖다가 PIR 10, 10이 되려면 반이 잘려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가격이 반 내려가는 거 맞잖아요. 물론 원희룡 장관은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책임과 국민이라는 의무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하셨던 거고. 근데 그 얘기가 희석됐다? 그럼 우리가 유추해서 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여러분 전세 사기 분들 지금 도와줬나요?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요. 도와준 척만 한 거예요. 그냥 이자 놀이만 더 하는 거예요. 돈 싸게 빌려준다? 그것도 이자잖아요. 원금 하나도 보장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사고 날 때 누구 때문에 사고 난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똑바로만 있으면 사고 안 났죠? 그럼 공인중개사를 벌을 줘야 되는데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만 벌을 주고 사기가 날 거를 예측하지만 가담을 안 했어. 그러니까 또 그러겠죠? 그럼 그걸 막아야죠.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은 손을 안 댔잖아요. 그죠? 그 다음 보면 여야를 보면 약자보다는 있는 자를 위해서 자꾸 정책을 가는 게 지금 너무 고착화 돼 있어요. 워낙 6.25 때 없이 살고 6.25 전에는 미국 쌀도 없었잖아요. 필리핀에서 쌀 받아 먹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정말 막 어렵게 살다가 돈을 벌면 그 돈을 놓고 싶겠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겠어요? 지키고 싶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신 그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잘못 변질돼서 갭투기 형태로 젊은이들을 의식까지 망가뜨린 형태로 지금 부동산이 망국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데 그분들의 어떤 환경과 우리는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마치 90%의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벼락 거지 취급을 하는 아주 그 천박한 단어를 쓴다든지 갈라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5%밖에 안 돼요. 정부가 이렇게 가고 싶은 방향은 알맞게 연착륙을 바라는데 풀어놓은 제도 자체가 연착륙을 넘어서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진짜 국민을 위해서 연착륙이었다면 몇 개 조항들은 하면 안 됐어요. 괜찮게 핀 정책 같다. 아, 근데 그 레고랜드 사태 났을 때 환율이 1440원까지 갔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유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수입 물가 폭등하고 인플레 나고 난리 나요. 그때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를 했죠. 50조 긴급자금 투입하고 그건 너무 잘했다고 봐요. 아, 너무 빠르고 신속하게 잘 처리했어요. 그래서 연착륙의 초석은 잘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1.3 대책으로 인해서 수요가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내려가는 면도 좀 있었죠. 물론 서울은 송파구, 강동구하고 몇 개 구만 좀 폭락을 했지 나머지 구는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인천하고 뭐 안양, 수원, 경기도 일대가 좀 폭락을 했죠. 사실 그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확산되면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던진 건 참 좋았는데 거기서 대환대출을 이용해가지고 집을 가지고 무리하게 한 그분들을 그러니까 영끌 구제나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누누이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영끌은 구제하면 안 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해가지고 투기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냥 자기가 오래 살 생각으로 한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지원하는 건 전 찬성한다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경제 주체니까 우리 소비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투기꾼들은 돈만 빼가거든. 이 사람들은 구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다 그 40조 투입해가지고 그 사람들 살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럼 나라 돈으로 살려준 건데 그 사람들이 돈 벌면 나라에 뭐 냅니까? 이거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형평성, 국민을 다 같이 보고 다수의 행복과 최소의 피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피해를 돌보는 척 하면서 소수를 더 많이 도와주는 형태가 지금 나타나니까 국민들이 박탈감 느끼고 싫어하는 거거든요. 물론 다주택자하고 투자하신 분들 또 심지어 전문 투기꾼들은 좋죠. 그래서 건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사도 과도한 수익을 노리고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딱딱 가이드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미분양 매입에 대해서도 100원짜리를 갖다가 정부가 150원에 사주면 어떻게 돼? 특혜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래서 그나마 권유영 장관이 발표를 했죠. 비싸게 안 사겠다. 싸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의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잘한 것도 있는데 못한 것도 너무 있어서 점수를 매긴다면 딱 55점 정도, 50점? 이것밖에 안 되고 이 정부가 어떻게 탄생했어요, 여러분? 미친 집값 잡으라고 탄생했잖아요. 집값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서울 수도권으로 말씀드리면 투자 마인드가 많으신 분은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뭐 강남 사고라든지 직장이 많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이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그 일자리가 많은 동네, 뭐 판교라든지 평택의 어느 지역 그런 데에 집을 사시는 게 좋고 전제 조건은 그거죠. 자기 소득에 현금을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 소득에 대출 원리금 상환하는 비율이 자기 소득 중에 35%를 넘었으면 하시면 안 돼요. 변동성이 약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금리가 높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상에 어려운 일이 터지면 여러분 상상도 못했지만 저는 제 대학교 때 다 10% 15%였어요 금리가. 지금의 상황을 너무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그에 대한 경험치는 더 있는 거예요. 15%일 때도 사람들이 먹고 사고 집값이 더 올랐는데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근데 3%에도 이렇게 힘이 없어? 체력이 되게 약해졌구나 이렇게 생각 드는 거죠.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집값이 좀 고점이라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지표로도 나오잖아요. 주택가격 부담지수로 봐도 너무 높고 그런 걸 감안하면 굳이 무리해서 살 타임은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살 곳을 물어보셨는데 살 상황을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상황이 전제라고 하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우선 옛날에 뭐 학세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역세권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찾아주시는데 조건은 자기 소득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공격적인 투자는 절대 하지 않을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장마입니다. 뭐니 해도 최고가 건강입니다, 여러분. 가족한테 서로 사랑한다고 한 말씀 해주시고 머니인사이드 화이팅 하시고 구독자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머니인사이드 화이팅!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